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청와대가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비문 중진 박영선 진영 의원의 입각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장관 갔던 의원 4명이 돌아왔고 임종석, 양정철, 신구, 친문 핵심이 복귀했습니다. 한마디로 친문 체제 강화입니다. 총선이 다가왔구나 실감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선거구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개각을 보면 내년 총선이 보인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안을 봐도 내년 총선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 3년차 정치권의 물밑 지각 변동. 오늘 직설이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3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선거제 개편안부터 곳곳에 암초입니다.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차례로 연설합니다. 또 모레 본회의에선 재난안전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기화로 해서 반드시 또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촉구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선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10% 줄이는 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또 지난 8일 발표된 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인데다 각 상임위별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권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예고돼 국회 공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안을 내놔서 이게 협의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회 선거구제 개편안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폭 개각 장관 7분 바뀌었습니다. 며칠 됐으니까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총평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이종근 실장님부터 좀 시작을 좀 할까요? 7명 부채 바뀐 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성격이 뭐고 총평을 부탁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7명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 개각 조각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큰 폭이라면 개각이라는 거, 인사라는 건 사실 메시지 아닙니까? 예. 무엇을 읽어야 되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에 버금가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가 총평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초기에 조각을 해서 지금까지 지난 8월 소폭 개각까지를 보면 거의 70%를 넘나드는 지지율에서 네. 지금은 50%가 무너지고 40% 최근에 어쨌든 뭐 그 긍정과 부정이 뭐 이렇게 거의 교차하고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개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좀 담겠다든지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담겠다든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인사에 조금이라도 담겨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율 70% 당시에 그런 이 인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어떤 메시지냐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총평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컸다. 7명 장관 바꾼 거 적은 거 아니다. 폭은 컸다. 그런데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총평을 좀 하시는군요. 서정욱 변호사 총평은 뭡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요. 예. 한마디로 이제 이거 총선용 돌려막기다. 총선용 돌려막기다. 기존의 그 김부겸부터 예. 김현미, 예. 도종환, 김영춘 이런 분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물러나고 예. 그다음에 총선에 불출마하게 했던 뭐 진영 장관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박영선 따라서 이제 총선용 돌려막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탕평이 아니고요. 예. 최악의 캠코더 인사, 지역 편중 인사다. 예, 예. 호남이 7명 중에 3명이에요. 근데 호남을 안 밝히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만 밝힌 거예요. 예. 옛날에는 다 이게 고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고향까지 이게 세탁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제 지역 편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캠코더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 낸 사람 중에 장관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물론 친문도 핵심 친문이 있고 약간 이게 그 비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내 사람들이죠. 정말 이게 그 반대 목소리를 낸 반대 진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상고 초래해서 모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악의 지역 편중 코드 인사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7명 바꿨는데 호남 편중이 좀 심했다. 3명이었다. 현역 의원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총선용 돌려막기식 그 성격이 강하다. 좀 혹평을 좀 해주셨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각자들 의견들이 다르실 테니까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전문성을 통해서 이제는 저 성과를 내야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3년차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입각시켰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이제 문정부의 2기 내각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그게 반등이 심해지는 상황, 안정성이 좀 떨어졌죠. 두 번째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많은 혼선들이 있었고 또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확 좋아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된다.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절박함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나 그다음에 평화경제라고 하는 소위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을 좀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편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올라왔을 때 그 태어난 곳을 갖다 고향으로만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를 들면 지역 편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좋습니다. 뭐 총평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온도차가 나고 뭐 시청자 입장에서도 보면 아 저거는 좀 설명이 청와대 설명이 너무 하나마나한 것 같다. 아 저거는 얘기가 된다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씩 좀 짚어서 해보죠. 김정욱 교수님부터 다시 좀 반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7명 장관 바뀐 것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다. 딱 한 명부터 뽑으려면 1번 누구? 아 저는 논쟁이 많겠지만 김연철 교수 통일부 장관.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 왜냐하면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예. 실무적인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통일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현철 신임 장관 내정자는 매우 유명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네네네. 통일연구원장까지 했고. 네네네. 예. 그런데 그래서 예. 어떤 성과를 지금 원하는 걸까요? 저는 뭐냐면 이제 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현철 교수, 그러니까 김현철 신임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은 좀 색깔론이 좀 저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지만 김현철 내정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법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다. 야당이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제재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제재에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은 제재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위한 제재라고 하는 큰 구도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기존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제재 일변도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비핵화 효과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제재도 해야 되지만
소위 대화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 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남북 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네. 하지만 아시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한 방에 끝나버렸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의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상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적 얘기만 가지고는 남북이나 북미 간의 대화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이 삼국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균형적인 조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남북 협력 사업의 성과들을 이후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것에 대한 나름대로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는 또 북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켜보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신임 장관 내정자도 북한 문제 전문가고 경질된 교체가 된 조명록 전 장관도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 조명록 장관은 조명균 장관이 죄송합니다. 조명균 전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보조, 미국과의 속도를 맞춰야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에 조금 미온적이었었고 미국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건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고 김연철 신임 장관은 내정자는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속도 내서 가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 남북 관계 관과 훨씬 더 가까이가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예. 정동영 장관이 꽉 막혀 있는 전국을 풀었던 게 뭐냐면 200kW 송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역할을 했었던 거죠. 김현철 그 지금 신임 내정자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꽉 막혀 있는 전국들의 새로운 방식의 활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을 전 바라고 좋습니다.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한 네. 말씀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다른 질문이겠지만 네. 저는 이제 김현철 이분이 그 정동영 보좌관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예. 근데 부적절한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한 게 조금 전에 개성공단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폐쇄할 때 네. 이걸 이제 자해 행위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재를 해봤자 북한 경제는 더 좋아진다고 했거든요. 제재 효과 없다고. 네. 근데 2017년, 18년 통계를 보세요.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3, 4% 또는 이제 수출을 80%까지 감소했어요. 이건 팩트 아닙니까? 어떻게 제재를 하는데 북한 경제가 더 좋아집니까? 이 말씀은 팩트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그 사드 있죠. 네.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네. 사드가 이제 배치가 불가피하다니까 사드 배치는 망국이라 그랬어요. 사드 배치가 이게 왜 망국적인 수단입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부적절 발언 보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나라가 말하는 비핵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동일한 개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하고 미국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개념이에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로 미군 핵무기 철수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 다르잖아요. 네, 네. 저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지금은 제재를 해제할 때다. 지금이 제재를 해제할 때입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지. 지금 이게 제재를 강화할 때지 왜 해제할 때입니까? 지금 국제사회나 미국과 공조하지 않고 이분이 장관 되자마자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그럼 이게 미국이나 우리 한미공조는 어떻게 됩니까? 북핵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에게 무조건 청문회에서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막아야 된답니다. 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분이 지적해주신 이러이러한 주장을 핀 것에 대한 찬반 양면을 놓고 여야가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뭐냐? 개성공단 제재에 대한 시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의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목이 이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부적절하다 아니다는 뭐 수많은 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뭐 맞다 틀리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다.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이종구 실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비판을 받았던 대목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예를 안보 들자면요. 문제에 관해서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다른 진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경제 문제도 사실 많이 비판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그러나 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미국과 어떤 그런 대자적인 관계를 갖는 거는 위험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네네. 미국과 한국이 남한이 같은 그런 북한을 논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야당과 지금은 보수 언론이 공격을 예, 했죠. 남북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사실 이 김현철 그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워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북한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죠. 일관되게 앞으로도 계속 이 대북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 논쟁에서 사실은 좀 빠져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명균 초대 통일부 장관이 이 정부에서 발탁이 됐을 때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었었어요. 왜 기대를 걸었냐면 조명균 장관이야말로 굉장히 오랫동안 통일부에서 실무자로서 네, 협상 때마다 물론 좌석이 뒤에 앉아 있다가 서서히 앞으로 앉아서 실제로 뭐 물밑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협상들에 상당히 근접해서 그 협상을 진행했던 분. 그렇기 북한은 때문에 조명균 전 장관을 협상의 카운터파트로는 좀 껄끄러워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북한과 카운터파트들을 또 유지를 해왔고 또 껄끄러우면서도 사실은 누구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최소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황부터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사실 이 정부 내에서 조명균 장관의 역할은 굉장히 좁았어요. 누가 했죠? 대개는 정우영 안보실장과 성 국정원장이 특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결정을 그쪽에서 했지 외교부와 혹은 통일부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뭐 주도를 했다거나 또는 조명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7명 장관을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데 정리 좀 하죠.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은 지금까지 남북 관계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는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인사다. 이렇게는 정리해도 될까요? 예. 하나만 예. 간단히 교정을 하면요. 제가 김현철 신임 내정자를 제가 잘 아는 사이인데요. 네. 북한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물론이겠죠. 중시합니다. 전 그래서 이건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예를 프레임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오랫동안 같이 해왔지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전혀 그런 아니, 스타일이 어느 아니었어요. 언론도 북한 입장을 네. 대변하는 분이 네. 통일부 아니, 장관이 말씀하신 된다는 것이 그런 아니고 네네. 예. 미국에서는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건강 어떻게 할 거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마디로 NO! 지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개성공단 재개해야 된다고 평소에 조신으로 발언하시고 주장하셨던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니 혹시 한미 간에 공조가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겠죠. 예, 한미 동맹 중시자니까요. 잘 네. 하시겠죠. 예. 자, 이런 분이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요거 좀 한번 가보죠. 전문성 얘기 나올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하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뭐 정무위도 오래 하시고 경제를 잘 아시기는 하는데 과연 경제 전문가인가? 요 대목은 이 논란이 좀 있으니까 한 바퀴만 좀 여쭤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7명 중에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최악의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박영선 이야기 하려니까 질문 잘 하셨는데요. 네. 이분은요. 아니 MBC 기자 하실 때 경제부장도 박영선은요. 하시고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세요. 박영선은 이제 거의 모든 부처의 장관으로 거론됐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이제 법사위원장 뭐 하면 하면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또 이게 기자 출신이면 문체부 장관, 네. 또는 이제 이번에 뭐 재벌 저격수라고 중소기업 벤처 장관. 예. 여러 부처의 장관으로 거론된다는 말은 어느 부처도 전문성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예를 들어 이게 여러 개 부처에 거론된다는 말은 한 부처도 확실한 전문성은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저는요, 이 중소기업 벤처 있잖아요. 이게 재벌하고 싸우는 조직이 아닙니다. 재벌 저격수로 해서 적임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재벌 대기업하고 상생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게 키워나가는 거지.
삼성이나 재벌 때릴 때에서 중소기업 벤처의 적임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 뭐 말이 되고 안 되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듯한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비판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내정을 했을까요? 저는요. 그럼 이분이 이게 법무부 장관 됐다 칩시다. 네. 그럼 이게 법무 전문가로 할 겁니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꼭 무슨 법조인만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전문 분야가 제 말은 이게 여러 개 전문 분야란 말은 하나도 이게 제대로 된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에 이제 이거 4명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선에 불출마할 사람. 그래서 이제 진영하고 박영선 두 분은 총선 불출마 약속을 받고 이제 장관으로 기용했는데 아마 이게 박영선 이분은 서울시장으로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보다는 이제 장관 한 자리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경력으로 나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깊은 연구와 노력을 해왔으며 얼마나 이게 실무 경험이나 이론 경험이 있는지 상당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아니 뭐 지금부터 뭐 연구하시면 되면 되죠. 전문성이 장관이 1년 하는데 지금부터 연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는 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된다 치는 거고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듣고서는 정리를 해보니 박영선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거는 그 전문성보다는 당내 공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불출마로 이어지고 어차피 본인은 서울시장의 꿈이 있으니 서로 윈윈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뜻을 잘 읽으셨을 것 같은데 김종욱 교수님 동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프레임일까요? 예, 저는 뭐 박영선 의원이 어디로 가든 저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법무부로 가든. 근데 왜 공격을 이렇게 받으시죠? 아니, 박영선 의원은? 저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야당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걸러내는 게 인사청문회인 거고 그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팩트여야 되는 거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했을 때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에 대한 공격은 프레임일 수는 있지만 따져보면은 팩트에 근거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사청문회 들어가게 되면 드러날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이미 박영선 의원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한마평에 올렸던 분이에요. 내부에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경제부 기자 출신의 경제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재부도 했고 정무위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그쪽 분야의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했던 거죠. 삼성 저격수로서는 이름을 날렸죠.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경제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본인이 중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 두 가지 장관의 한마평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보면 뭐 아시지만 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키기 모임도 만들었고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의원 모임도 만들었고 정책위장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또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생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데 일정한 나름대로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강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영선이라는 카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유의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좀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예를 들면 너무 독단적이지 않을 거라 이런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능력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론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중소기업과 영세모를 위해서 뭐 했다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경제 삼볼 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거래 불합리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키는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드셨군요. 그것도 그 의원들 또래서 아니 중국어로 된 책만 번역을 해도 중국 통이 되는 마당에 뭐 그런 모임까지 만드셨으면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민주화 추진위원 의원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자치를 걸어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팩트에 대한 체크는 인사청문회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검증이 될 거다. 그 점은 인정해야 돼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지난 의정활동 4선 의원 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박영선 의원처럼 일관되게 한 분은 없어요. 네네. 그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곤 실장님. 그런데 네네. 우리는 많이 지켜보니까 별명이 낙마왕이잖아요. 본인이 낙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남을 낙마시키는 데는 박영선 의원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네. 김태호 과거 정부 때 김태호 네네. 총리 낙마시킬 때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박연차 의원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가 박영선 의원 사진 한 방에 제시한 거 그거 한 방으로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김태호 경남도지사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맞죠. 인사청문회에서 꽤 많이 낙마를 시켰죠. 아주 공격적으로 예, 하셨죠. 그래서 낙마왕이잖아요. 별명이. 네네네. 낙마시키는 데는 박영선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설마 본인이 낙마 당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모르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인 몰라요? 아니 의원 불패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사실은 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정치인의 말은 하자마자 바로 뒤통수로 와서 꽂힌다라는 뭐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실 이번 청문회가 그렇다고 뭐 저는 그렇게까지 막 공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이 전문성 분야 하나만큼은 좀 전에 두 분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을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미리 보는 어떤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박영선 의원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나긋나긋해지시고 부드러워지셨죠? 그거 느끼세요, 김 교수님? 네, 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청문회에서 또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시니까 잘 하시겠죠. 진영 의원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시청자 여러분, 진영 의원이라는 분 하면은 누구부터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기억이 생생한데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판사였고 판사 시절에 정치권에 손 붙잡고 나온 분이 이회창 전 총재예요. 기자들 앞에 선보이는 게 이회창 손잡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났다가 박근혜 비서실장 하면서 원조 침박되셨다가 또 잘리고 나니까 샥 김종인 대표한테 가가지고 민주당으로 또 쫙 가셔서 야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해서 3번 내리 3선하시고 민주당으로 말 갈아타서 민주당에서 또 되시고 그런데 욕하는 분이 없어요. 예. 제가 이게 그 비판 한번 해보세요. 뭐 진영 의원 뭐 흠잡을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있습니까? 제가 김연철, 박영선, 진영까지 너무 이게 비판만 하니까 죄송한데요. 예. 진영까지만 이게 비판하고 나머지 4명 안 하겠습니다. 예. 진영요. 예. 상당히 이분은요. 진영을 바깥한 뭐냐면 이게 박근혜 복심에서 예. 박근혜의 남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어떻게 보면 남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부적절한 게요. 첫째.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박근혜 그 당시에 비서실장도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 때문에 정책 대립을 했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관이 정책 소신이 대통령하고 다르면 네. 얼마든지 그만두고 물러날 수 있어요. 그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제가 이해한다고요. 근데 때려치고 놓은 데서 그럼 이게 진영을 바깥아가지고 과연 이게 그 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냐? 이거는 정치 철새라 봐요. 아니 공천을 안 주니까. 공천 안 주면 이게 당을 바깥하는 게 대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립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미워하고 막 나가락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탈당하고 나오는 보세요. 거죠. 민주당이 공천 안 주면 자유한국당으로 오고 자유한국당이 공천 안 주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이게 정치 소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부겸, 예. 김영춘 이런 데 독수리 오용재 기억나죠? 네. 이런 분들도 한나라당 있다가 갔죠. 여당 민주당으로. 예.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정치 철새로 비판 안 합니다. 왜? 철학이 있었으니까. 이분들은 이게 나름대로 당의 혁신을 노력하다가 그냥 뜻이 안 맞으니까 당을 바깥한 거예요. 근데 진영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 누릴 거 다 누린 거예요. 비서실장, 장관, 인수위, 부위원장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본인 공천 안 준다고 진영을 바깥합니까? 이런 철새. 근데 이분이요. 중요한 게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번에는 선거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이 누굽니까? 조혜주입니다. 예. 이분들이 민주당 캠프 출신이냐 논란이 많았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선거 관리를 집행하는 행안부도 진영 민주당 의원이고, 그다음에 선관위 상임위원장도 조혜주 민주당 출신이면 캠프 출신이고. 그럼 이게 축구로 치면 주심 부심이 다 한쪽 편이면 이게 축구가 됩니까?
주심하고 부심이 한 명은 다르든지 아니면 이게 공정한 2명을 해야지 2명 다 민주당 출신으로 이렇게 해나면 선거 관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좋습니다. 예. 이런 얘기 비판하는 거예요. 예. 뭐 나름대로 서정욱 변호사님의 비판의 논리는 딱 2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첫째, 철새. 이거 사실 아니냐. 정치 철새다. 2번째, 선거 관리를 하는 이 주심과 부심을 하는 이 인선으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 2 대목이 문제가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종욱 교수님. 제가 계속 의외로 방어만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습니다. 진영 의원을 발탁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보임을 시켜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의외이긴 한데요. 이제 추정을 아니, 스토리텔링이 나오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 장관, 네.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 네네. 탕평 인사.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써. 이런 메시지 당장 이렇게 가능하지 말씀이 않아요? 나오시기 때문에 뭐 그것에 통해서 탕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메시지가 없네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예. 그 3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전문성.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나이도 좀 드시고 정치에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또 보니까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전문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이분에 대해서 욕을 안 하시니까 좀 온화하시고 잘 화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 정치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3박자가 맞았다라는 측면이 드는데 하필이면 그런 기회가 대통령이 결정해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데 언제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 마찬가지 선거 때마다 마찬가지지만 누구든 자기 뭐 거기서 계속 올라와서 발탁된 장관이건 아니 국회에서 갔던 장관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장관이 되는 사람은 문제가 제기할 수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진영 의원은 덜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김종욱 겁니다. 교수님 말씀에도 상당한 합리성이 근거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역대 선거를 복기를 해보면 여야를 진영을 넘나들면서 댓글 공작 부대를 동원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있어도 정부가 나서서 선거 관리를 해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린 적은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누구 시켜서 선거 시비 걸린 적은 없어요. 예, 그거는 김종욱 교수님이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우리 이종훈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하기 자꾸 어려운 것만 자꾸 여쭤보게 조금 돼서. 그냥 대답하고 바로 그냥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근데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네. 이미 국민 여러분들이 알 사람들은 다 아니까 당에서는 우리가 돌려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여쭤보자고. 진영 의원 용산이잖아요. 지역구가. 네네. 거기서 내리 4선 했잖아요. 네. 4, 4, 16년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거 물갈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부 사정이. 당연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젊은 피로 용산을 갈아치고 싶은데 네. 진영 의원 계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자리 좀 비껴드리는 좋은 모양새로 가는 나라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답정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언론에서 그렇게 수많은 이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예. 역사를 쫙 보셨으니까 네. 이거 얘기가 되는 분석입니까? 소설 같은 분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산의 역사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뼈아픈 역사예요. 왜냐하면 왜요? 강북에서 더군다나 용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설송원 의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름은 기억나는데 언제적 16대에 근소한 차이로 사실 진영 의원이 처음에 패합니다. 벌써 16년 전 얘기인데 예. 기억이 나요. 그 유명한 설민석 강사의 아버지. 그러네. 예, 설민석 강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설송웅 의원. 예. 설송웅 의원이 여러 가지 나중에 유명해져요. 그렇죠. 후단협 때 이제 그 노무현 후보를 도혜씨하고 이제 정몽준의 합당을 합당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정가에서 사라지시는데 역시 정치는 삼김 시절로 돌아가야 재밌어요. 아니, 삼김 시절 얘긴데 어쨌든 설송웅 의원한테 근소한 차이로 사실 진영 의원이 정계 입문해서 지고 그때는 젊은 피였죠. 젊은 피였죠. 그다음에 예. 17대에부터 내리 용산을 그냥 거머쥡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강북 벨트에서
용산을 제외하고 거의 다 그 둘레를 보면 거의 민주당이 다 휩쓸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용산이 사실은 이 진영 의원이 버티고 있고 용산만 보수 지역구로 돼버렸어요. 예. 진영 진영 때문에. 의원이 이 4대를 그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 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공신이에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네요. 공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됐어요? 복지를 한다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복지, 경제민주화 얘기했고. 근데 네. 그 복지가 허구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허구다라고 속된 표현으로 들이댔다가 혼나신 분이 진영, 유승민 두 명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진영 의원을 데려왔다면 진영 의원한테 무엇인가를 사실 또 해줘야 돼요. 정치 해줘야죠. 공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용산을 진영 의원한테 더 할 수는 없어요. 4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으로 멋있게 그러니까 정치를 또 끝맺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게 아니냐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돼요? 네. 만약에 진영 의원이 장관, 나 됐습니다. 그럼 뭐 1년짜리 장관 그거 하면 뭐합니까? 나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랍니다. 5선 하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버텼으면 공천 안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이번에 아마도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30% 이상 사실 물갈이 할 겁니다. 대상은 굉장히, 그런데 중진. 4선 이상. 4선 이상 중진. 그러니까 4선 이상의 의원들이 사실은 다 사실 당대표 선거도 이번에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10명 가까이 된 게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물갈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입각도 되고 당대표 선거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진이 돼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정치 공학적 깨알 분석을 해주시니까 진영 의원 입장도 불출마하고 내년 총선 안 나가더라도 장관 하시면은 뭐 정치 역정에서 보면은 손해날 일은 아니네요. 그건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실 정치 더 안 하는데 이번 장관에서 사실은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당에서 온 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얘기만 하다가 항상 얘기만 나오다가 장관 안 되시는 분 우상호. 왜 이번에 왜 빠진 거예요? 아세요? 혹시 뒷얘기 들어보셨어요? 뒷얘기보다는 정확만 말씀드릴게요. 예, 뭡니까?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이 갈렸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인사 다 받았다는 첫 거 아니에요? 번째 청와대에서 장관 갑자기 검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론들이 쓴 대로 다 되지 않을 거다.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검증을 할 거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조금씩 얘기가 조금씩 구체화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지금 누구죠? 우윤근. 예. 우윤근이 아니라 이 수석,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누구죠?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이제 이해찬 대표를 만납니다. 만나서 그 전날 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의 말을. 그런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발표 하루 전날 바뀔 수는 없어요. 왜냐 검증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박양호 이번에 후보자는 한 달 전 이상부터 검증을 했을 거예요. 검증 안 한 후보자를 어떻게 하루 전날 결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정황 하나만 더 드릴까요? 기자들이 이 청와대의 움직임, 아까 말씀드린 사흘에 걸쳐서 말이 조금씩 변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 바로 우상호 의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모든 매체 인터뷰를 끊었어요. 네. 한 사나흘간. 오늘 아마도 지금 김어준의 무슨 시간에 나와서 오늘 아마 입장을 밝히고 있을 텐데. 제가 우상호 의원은 그냥 당에 남아서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총선용으로 남겼다라고 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정훈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말씀인 즉슨 돌고 돌아서 검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파다하게 소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소문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정황이고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우상호 의원의 의지와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랑은 다른 결과다. 의지와는 확실하다. 그거는 분명하다.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상호 의원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저는 3선이고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장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4선 먼저 하고 3선은 나중에 가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시던데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그 서울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다 착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젊은 우상호 의원이 남아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3명이 나가게 되면 이 개각 자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 중심의 개각을 얘기했는데 퇴색될 상당히 수 좀 있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386 진영과 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상호 의원이 당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좀 위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에 남아 있는 것이 우상호 의원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개인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진영에서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우상호 의원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충원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선거기획본부장든 선거 전략을 짜는데 우상호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검증 문제가 나왔을 때 에이 우상호가 뭐 재산이 있어 무슨 뭐 그렇다고 추문이 있었어 뭐 검증에 걸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증이냐 당에 남아서 총선 도구라는 거냐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서정욱 변호사는 어느 쪽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다. 제가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같이 방송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되지 뭘 근데 미스테리라 그래. 그분이요. 네. 분명한 건 그분에게 가장 입각하겠다. 예. 장관으로 예. 가장 의지가 강했고 준비도 그건 많이 사실이에요. 했습니다. 그건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예, 팩트예요. 근데 예. 왜 갑자기 낙마했냐?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워요. 그분이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거론될 때부터 이게 우상호는 안 된다. 우리 당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때 처음부터 해야지. 왜 마지막에 안 되고 나서 그때 와서 이게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그때 하는 이해찬 대표의 말의 시점이 좀 안 맞잖아요. 좀 묘하다.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예, 예. 뭔가 이게 우여곡절이 있는데 뭐 지금은 저도 확실한 팩트는 모르기 추측이기 때문에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좀 이게 그 시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예. 때 뭔가 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그러면 그냥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우리 4명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한 화면에서 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예. 예,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네.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지나면, 예. 그거 괜히 모르는 거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좀 민망하네요. 제가. 예. 자, 그래도 저 장관들이니까 저희가 표로 좀 띄워놓고 요분은 요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지금 거론하지 않았던 저 국토부 장관부터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국토부 장관은 최정호 2차관이니까 내부 발탁이죠. 네, 내부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국토부가 저기 그 건설 전문가가 있고 교통 전문가가 있는데 2차관이면은 교통 전문가인가요? 이분이 아마 이제 2013년에 권도엽 예. 장관 이후에 예. 전부 정치인들이 오다가 최초로 이제 내부에서 발탁한 분이고요. 네. 노조에서 이례적으로 저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국토부 노조 있잖아요. 예. 노조에서 이게 환영 서명 낸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오. 그만큼 이게 내부에서는 아마 신망은 두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한마디 또 충언을 드린다면 네. 항상 이게 장관이나 노조에 영합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조하고는 이게 또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노조 주용들에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소신은 있는 건 하되 내부 평판은 괜찮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내부 평판이 좋다는 말은 뭐 나쁜 말은 아니죠.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 과기부 장관이 되셨네요. 조동호. 이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아세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조동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에서 사실은 김종욱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성과 얘기할 때 사실 대표적으로 성과 얘기예요. 아, 성과를 그러니까 내라. 뭐냐면 안보 얘기를 사실 아까 그 김현철 후보자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성과? 권한을 줘야지 통일부장관한테. 예, 예. 근데 이분은 뭐냐면 사실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먹을 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 지금 먹거리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기 나오는 이동통신이라는 게 결국은 5G 전문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G가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는데 사실 시장을 아직 선점해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와이브로 아시죠? 지금은 지금은 사장됐지만 예, 예. 와이브를 최초에 상용화하신 분이고 상용화한 분이구나. 이동통신과 그 기술 융합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정병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G를 제대로 좀 정책을 펴라.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높은 평가를 지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의외로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쓰는 기자들이요 너무 기계적으로 써서 그래요. 뭐 통이 넓고 뭐 전문성을 겸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안 와닿는 얘기인데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공무원 출신으로 내부 평가가 좋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기술부 장관 된 요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조동호 교수님은 5G 전문가래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도 짧게 좀 해보죠. 해수부 장관 문성혁 해사대 교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또? 김정욱 교수님 같은 교수님이니까 여기 이분도 네. 세계 해사대학교면은 결국 해양수산부 전문가로 평가는 뭐 받겠네요. 전문가로 악점에서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예. 일단 뭐 나름대로 저쪽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수님이셔서 발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조동호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전 교수 출신들 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관료 행정에 휘둘리지 말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란 관료들한테 장관이란 휘둘리지 마라.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료 행정에 휘둘리기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뭐 두 분 다 보니까 되게 열정적인 학자라는 평가를 많이 예.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적어도 관료 사회에 들어가서 관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과단성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교수님이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뭐 사실 저도 부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교수님들이 장관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해요.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리시고 그냥 뭐 보고서 만드시는데 6개월 걸리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나가시고. 근데 이제 단순한 교수 출신이라기보단 굉장히 잔뼈가 굵으셨어요. 예, 뭐냐면 분야에서. 해양대 나와서 그다음에 바로 현대상선의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해요. 그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서 해양대 교수가 됐다가 예. 아까 말씀하신 해사대 그 교수라는 게 그게 국제기구예요. 그냥 아예 저 뭐. 강의하는 교수님이 아니시고. 그럼요. 그게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에서 만든 석사 이상을 세계적으로 배출하는 아주 이 국제기구로서 해양 국제기구로서 이 첫손에 꼽히는 곳인데 즉 뭐냐면 아예 이 1등 항해사부터 시작해서 해운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소 겪고 그다음에 해운 조직 그다음에 해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해양 이 국제 사무와 관련된 것들을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동북아 시대 뭐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워낙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유명한 분은 아니고 언론에도 이름이 많으신 분이라지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이 업계에서는 전문가 그룹으로서는 꼽혔다라는 분.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도 공무원 출신이고 뭐 대변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력자로 꼽히는 거는 맞죠. 이분은 이제 그 진보 단체들에서 예.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에요. 아, 오히려. 기존의 그 참여연대나 예. 민변이나 이런 데 7개 단체 있잖아요, 양하게. 이분들도 이게 반대 성명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CJ E&M 사회이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대기업 일주에 편향된 문화 정책을 펴지 않겠냐 이런 게 비판이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언론 노조, 네. 언론 노조에서도 이게 또 반대하는 성명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진보 진영에서 반대하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청문회 과정에 뭐 다른 사소한 게 뭐 적발이 되더라도 배제 기준에 의외네요. 의외로 이게 예. 좀 낙마의 가능성이 좀 있는 왜 진보 진영 내에서 반대가 심한 이런 분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박지원 의원이 내가 문체부 장관 할 때 공무원 중에 장관감으로 딱 찍어가지고 제일 박양우 넘버원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사랑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1급으로 갔다가 실장으로 갔다가 6개월 만에 차관 발탁을 예, 하거든요. 문체부에서 6개월 만에 그렇게 뭐 차관으로 고속 승진한 예가 그러기는 없었다라고 예, 예. 이야기될 정도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그 정부의 특히 사랑을 받았던. 전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대기업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것을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어디든 당연하죠. 가서 자기가 전문성 있게 잘 한다면 그게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저는 좀 진보 진영도 너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발끈해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 중에 차관 2명 내부 발탁해서 공무원들에서 뽑았고 교수 2명 전문가 그룹으로 끼워 넣었다라는 거.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시간 잘 가네요. 역시 이게 사람 얘기해야지 이렇게 빨리 가요. 이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돌아온 양비, 돌아온 양정철 이거 말씀 드려야 돼요. 자, 양정철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온답니다. 어디로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입니다. 예, 예. 아,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은 항상 화면에 찍힌 자료 화면이 저렇게 덥수룩하게 그냥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해외로 떠돌았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죠. 왜 그 잠수를 우리가 보통 잠수 잠수 탄다 탄다. 뭐 이런 표현 예. 좀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손학규 예, 대표도 예. 사실 이 지방에서 그 은거하실 때도 수염 길렀죠. 또 박원순 시장 사실 서울시장 나가기 전에 수염 덥수룩하게 아, 나타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길렀었죠.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미지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딱 깎으면 예. 그 즉시 다른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거든요. 내가 옛날에 무엇인가를 탈피하고자 할 때 그런 수염을 기르거나 하다가 사실은 딱 깎은 모습으로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근데 그 구각,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껍데기를 우리는 사실 탈피 동물이 아니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 이미지의 어떤 변신으로 사실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이게 그 출사표를 던지죠. 민주연구원장으로 돌아왔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뭡니까? 이 실장님이 보시는? 가장 사실은 안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아, 안전하게 돌아온다. 자, 양정철 비서관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청와대로 돌아갔다? 그럼 청와대가 이제 그 친위 부대로 또 뭐 뭉치는구나 어쩌구나라고 또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또 아니면 민주당의 또 다른 어떤 자리? 그 어떤 자리도 사실 언론들이 접촉을 할 텐데 민주정책연구원이나 혹은 여의도 연구원은 기자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곳이에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엄청 아꼈나 봐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뒤에 제일 괴로웠다는데 양정철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저런 식으로 특수관계인 거는 맞죠? 아, 특수관계죠. 당시에 예. 어찌됐든 그 비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왜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사실은 김경수 지사, 양정철, 이호철 이분들이 사실은 똘똘 뭉쳐서 인재 영입도 예. 하고 표창원 인재 영입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기획을 했죠. 보좌를 시청자들한테 한번 저희가 되물어보자고요. 저는 핵심이요. 맨 윗줄이라고 보는데요. 말한 밑줄 말고 저 맨 위에 보세요. 민주연구원장 수락한 양정철. 언론이 이렇게 쓰잖아요. 야, 남들은 시켜달라는 사람이 100명도 넘을 텐데 양정철은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해줄게. 저는요. 실세 맞나요? 이 양정철이 이제 이거 삼철, 예. 전해철은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어요. 예, 경기지사 전해철, 넣죠. 그다음에 이호철. 이호철은 부산에 판데 아직 본격 활동 안 하고 있죠. 이호철은. 예. 그다음에 양정철이 이제 복귀했잖아요. 예. 이 정치적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제 정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정권이 잘 나가면요. 예. 양정철 삼철이 비서관이 복귀한다. 돌아왔다는데 무슨 자 보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에 지지율이 80% 넘나들 때 예. 양정철이나 이호철이나 우리 정치 안 하겠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도 80이면 이분 복귀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급락해서 40%대로 이게 폭락하니 야 이제는 우리가 첫걸이 진짜 나서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오는데요. 이게 잘못되면요. 예. 첫건 정치로 이게 돌아가 버리면 지지율이 더 급락하는 수가 있어요. 예, 예. 앞으로 이게 잘하지 않으면 아마 본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속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서서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순수한 마음에 수락해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게 또 첫건 정치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표현이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측근들을 당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친문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 민주연구원장 수락한 양정철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빼고 예. 그 내용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김종욱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다 지금 모셔다 놓고요. 네. 문 대통령하고 친한 손으로 한번 일렬로 쫙 서봐. 네. 줄로 서봐 한번. 예. 했을 때 양정철 비서관은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겠죠. 아, 1번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히말라야 부인이 계시니까 부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김정수 여사는 네. 빼고 거기 김정수 여사는 그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아니고. 히말라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같이 트레킹을 한 정도의 사이라고 예, 예. 얘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변환 지점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했던 그 동료들인 거죠. 그때 뭐 거기에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니 그거 벌써 3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순으로 줄 서봐. 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했을 때 물어볼 때 일렬로 쫙 세우면 1번 자리가 여전히 양정철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단언을 하시네요. 저는 아예.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 칩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을 위해서 칩거를 한 거죠. 마음빛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양정철이라는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인데 대통령의 앞길을 위해서 2년 동안 칩거를 했던 거죠. 희생했다고 생각하나요? 희생이라고보다는 칩거를 한 거죠. 대통령의 칩거. 앞길을 위해서 자기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마음빛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해찬 당대표나 당 차원에서 좀 양정철이라고 하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중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칩거했으니 나와서 다음 총선에 네.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마음빛도 좀 줄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김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조금 센 자리 좀 주지. 민주연구원장이 그렇게 센 자리입니까? 이 실장님? 자, 지금 김종혁 교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면 예. 양정철 보좌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지점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민주연구원에 꽂혀 있습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총선을 바라보고 총선 전략.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총선 전략을 그러니까 짜라다기보단 총선에 사실은 어떤 역할을 사실 담당하게 만든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총선을 물론 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 대통령이 예,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양정철 보좌관이 바라보는 총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총선의 지점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 오반지 아닌지 좀 검증 좀 해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 직접 했다가 2년형 확정받아서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 개입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의 전략을 짜고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을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걸 대통령 개입하면 안 돼요.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지시할 필요가 없이 아예 머릿속하고 똑같은 이 복제 인간 같은 이 측근을 갖다 앉혀놔야 돼요. 그 자리가 민주정책연구원장이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연구소가 하는 역할을 따라서는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조사에 따르게 물갈이를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아, 총선 이 대상자를 가려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내 공천할 때 그러네요. 여의도 연구원이든 그러네요. 여기든 또는 이게 정책을 공약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게 어떤 직책보다는 결국 대통령과의 친밀도 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은 사람이 민주정책연구원장 해도 김민석이 할 때하고 양정철 할 때는 이게 무게감이 틀린 거예요. 사람에 그러네요.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이 실릴 거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의 사람이라고 꼽히는 김민석 현 원장은 청와대 아무 데 따라 드나들 수도 없을 거고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되면 아무 때나 전화하고 할 수 있겠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요? 왜 그 네.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거기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부원장으로 예. 있었는데요. 이제 뭐냐면 연구원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열은 높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중요한 게 예,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하구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가 큰 잡음 없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2년 만에 돌아오는 자리를 다른 데 집어넣게 되면 엄청나게 잡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가 아주 아주 안정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당장 엄청난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여론에서는 저것이 예를 들면 향후 총선 과정에서 친문 중심의 메커니즘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의심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소위 친문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국민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거죠. 잘 써야 되는 칼이지만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상처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섭고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네요. 친문 체제를 강화하는 데는 양정철, 임종석 카드가 없겠지만 친문으로만 가면 과거
친박계 이렇게 하다가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된다. 시간이 돼서 두 분들 그럼 마지막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친문 체제로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총선 앞두고. 사실 최근에 가장 전 부적절한 만남이 예. 뭐 노래 제목 같습니다만 부적절한 만남이 이해찬 대표가 예. 그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나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가 쪽 양옆에 당 지도부나 저 장면 말씀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경쟁을 해야 돼요. 어디 꽂아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정치 신인들도 많고요. 이 안에는 윤영찬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아직 입당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당 대표가 저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느냐? 그럼 앞으로 그 각각의 지역구에서 경쟁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좀 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날의 칼 중에 한 칼이 벌써부터 지금 휘둘러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친문 체제 강화가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과 전망을 우려까지 섞어서 좀 해주고 계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도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이 아니고요. 아주 나쁜 칼이죠. 한쪽만 베는. 양날 칼 아니고 한쪽만 베는 칼이다. 전 정권의 잘한 거는 개성하고 잘못된 거는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정권이 왜 힘들어졌어요? 그때 최경호라든지 장관하다가 당에 온 사람들이 총선을 주도하면서 친박 간별사노를 썼어요. 근데 양정철이는 저는 또 이게 총선에 온 의원들이 친문 간별사 노릇을 하면요. 그거는 이게 바로 그냥 박근혜 정권처럼 그런 게 불행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날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친문이 강화되고 친문 간별사가 될수록 저는 이게 부작용, 더 나쁜 게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패널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의 핵심과 본질을 누구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짚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하죠. 이종근 실장님, 김종욱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을 떠나서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재판을 받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두환 전 대통령 상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대통령 퇴임 후인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전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불구속 상태로 무엇보다 서울이 아닌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광주에서 법정에 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 관할을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는데 구속 2년 만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쟁점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냐는 건데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과수가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상황이어서 전 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떠났죠?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시간이면. 언론에서 생중계로 그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서 그 차량에 저 모습이군요. 예. 이순자 여사하고 변호인하고 같이 타고 이제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라서 아마 경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를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경찰에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포토라인이랑 저런
그 경찰의 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치매라고 그랬으니까 예. 도대체 대화가 얼마나 되는 건지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자들과 좀 일문일답을 좀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게 차단된 것 같아요. 저는 언론에 뭐 지금 광주지방법원에도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다고는 하는데 저는 별 말 없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예. 화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치매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전혀 알 길은 없네요. 예, 3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지금 89. 뭐 정정하신 분은 뭐 그 정정하고 아닌 예. 분들은 좀 힘든 나이이기도 하지만 뭐 모습 봐서는 이전에 그 모습에 비해서 많이 늙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이 89이지 뭐 89이면 연세가 많기는 한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누가 봐도 저분은 치매다. 예. 인지가 될 수 없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왔고 그리고 뭐 처음에 가면은 피고인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그런 물음조차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진짜 치매 증세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정에 들어서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인정신문, 네.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 기간이 길어지니까 주소를 깜빡하고 뭐 이런 증세는 보였어요. 네, 근데 네, 그게 그렇군요. 곧 치매인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 예. 깜빡하는 거 이퀄 치매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변호사시니까 요거 하나 좀 궁금증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하잖아요. 예. 재판에도 동석합니까? 그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허용했나요? 예,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고령이고 뭐 예. 알츠하이머가 아마 진단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진단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재판부에서도 아마 부인하고 동석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것 같고요. 변호인 옆에 부인 이순자 씨가 같이 이게 이제 겁니까? 그 성폭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 관계인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 예.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좀 예외적인데 저는 뭐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서요. 아니면 네. 이제 굉장히 아픈 사람의 경우에 이제 그 뒤에 방청석에 의사가 뭐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피고인석에 같이 앉을지야 아니면 부인은 방청석에 앉아 있고 예.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만 피고인석으로 좋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오후가 되면은 밝혀지겠네요. 예, 예, 어떻게 예. 진행될지는. 쟁점만 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재판 가가지고 재판부가 물을 질문의 쟁점 1, 2, 3만 딱 정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전두환 회고록을 냈었죠. 예. 그런데 그 회고록 내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조비오 신부, 돌아가셨어요. 예. 그 조비오 신부의 그 목격에 대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당시. 예. 그러니까 그걸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의 탈을 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장이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데 이 사자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죄가 되질 않는데 허위의 사실에 근거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사실이라는 건 허위의 예. 사실이라는 거는 지금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조비오 신부는 나는 그걸 목격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쟁점의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거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5.18 당시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없다고 잘못 인식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판단한 대로 기술했다라고 하면은 고의가 없을 텐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고의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좋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광주의 재판부가 광주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장이라고 명기했으니
뭘 근거로 거짓말장이라고 했느냐를 묻겠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무슨 지금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검찰 쪽에서는 이전에 국가수 나온 그 결과가 있고 네. 뭐 이 국방부에서의 그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근거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헬기 사격이 당시에는 없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입증 절차를 입증 방법을 쓴다고 하면 꽤 길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긴 있다. 예. 자, 어찌 됐든 뭐 진실 여부는 보다는 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전두환 씨의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드디어 오늘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예, 공개 재판이니까. 공개 재판이니까 예, 예. 전두환 씨가 치매가 걸려서 깜빡깜빡하고 재판을 받을지 못할 정도라는데 정말 그런 정도로 치매가 심한지 아닌지 그 궁금증은 오늘은 풀릴 수 있는 건 맞네요. 예, 예. 얘기 나온 김에 상당수의 많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사전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전두환 씨 꼬박꼬박 전두환 씨락 하느냐. 명색이 전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서 예. 굳이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해서 예우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기는 한데 네, 보수층에서는 전두환 씨라고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좀 짚고 갑니다. 예, 저도 지금 계속 전 대통령이라고 지금 호칭을 했는데, 네. 전 뭐 이런 쿠데타로 이렇게 많은 인명의 희생을 그 후에 뭐 국보위를 설치해서 독재 정권에 갔었죠. 했던 예, 그리고 재판을 받았고 뭐 그 한 2년쯤 구속되어 있다가 사면이 됐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제 단죄도 했었고, 뭐 그 이후에 보인 태도는 좀, 뻔뻔하다. 내지는 이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들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씨로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 기준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도 했다가 전두환 씨라고도 했다가 막 이러는데 이 호칭을 가지고도 방송에서 굳이 씨라고 할 이유가 있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런 죄를 졌는데 꼬박꼬박 전 대통령 그러는 거는 무슨 이건 행태냐라고 또 비판하는 분은 계시고 그래서 저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가는데 이런 논쟁도 아직 우리 사회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예. 한 번도 5.18에 단 한 번이라도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유죠. 예. 진정성 어린 사과라도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욕을 안 먹을 텐데 예. 살던 집에서 살다 가시게는 할 텐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참 공매 오늘이 또 그 공매 5차 연희동 집 연희동 집 그 집하고 토지하고 공시가만 104억 처음에 103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정가였는데요. 감정가였는데요. 예, 그게 이제 유찰이 되면 10%씩 감액이 됩니다. 이제 최저가가 예. 지금 사회에 유출이 돼서 71억 6천 얼마에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안 팔려요? 예, 그래서 오늘 5차 기일인데 이번에 또 10% 감액이 돼서 61억 한 3,900. 그러니까 61억 4천부터 시작인데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해요, 법 관계가.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62억 원만 써내면 저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더 높게 쓴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최고가를 쓴 거라면 그 사람한테 지금 이제 낙찰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또 하나가 부인 이순자 여사가 그 공매 집행 정지 취소 소송을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지금 그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그래서 2013년에 그 내년 10월까지로 그 추징 시효를 늘려놓은 법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 그 몰수 특례법에서 다른 제3자 소유여도 그 공무원 범죄를 통해서 범죄 수익이 있을 때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연희동 집에 대해서 이순자 여사는 그거 69년에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1980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후에 뭐 정치 자금을 뭐 빙자해가지고 기업 돈을 쉽게 받은 말해서 거잖아요. 연희동 집은 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이순자 씨 소유라는 내 주장이네요. 소유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거 대통령 되기 전에 마련한 집이니까 이거는 그 뭐 범죄 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로 넘어갈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예, 지금. 예. 아, 감정가가 100억이 넘는데 뭐 60억 정도면은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도 이렇게 복잡한 지금 명도 소송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설득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 두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찌됐든 뭐 연세 많으시니까 계속 거기 사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는 것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주말 내용으로 좀 가고요. 주말 내내 말이죠. 서울 시내 어쩌면 그렇게 태극기 집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토요일 날 저도 이제 도심에 나왔다가 서울역에서 하는 거를 갑자기 좀 무슨 봤죠. 일입니까? 예, 이제 그 탄핵된 지 그 2주년이라 그래야 돼요. 아, 뭐 박근혜 어떻게 전 표현해야 대통령 탄핵이 2년 됐네요. 되나요? 예. 뭐 그럼 주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탄핵이 무효다. 예. 그런 분도 있고 죄가 없으니 석방을 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놔라. 예, 구치소에서 석방해라라는 그런 저 의견도 있고 저게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몇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 제가 했었거든요.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같은 태극기 집회라도요. 광화문 집회가 있고 서울역 집회가 있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달라요. 예, 한쪽에서는 석방하라고 한쪽에서는 복위하라라는 얘기도 나오대요. 예. 아, 그거는 이제 복위는 이거 탄핵이 아예 무효다. 탄핵이 무효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정리가 안 됩니다. 요구 조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 전국돼 있었던 태극기 집회가 저 지원받고 이런 또 거기에 그 주동하시던 분들도 여러 사람인데 사람도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으로 탄핵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네. 그게 그래서 조기 대선까지도 인정을 못하는 그 정도로 강한 분들이 있고 좀 제일 옅은 색깔이 지금 이제 사면을 요구하거나 석방을 요구해라.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자, 정리하면 아주 극우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일대 좀 풀어줘라라고 하는 분이 있고 예. 그보다 더 제가면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 다 끝나고 나면 사면이라도 시켜주라. 예. 요 세 가지 목소리로 좀 나눠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좀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뭐 거친 모습을 보여줬던 예. 그 많은 뭐 몇 사람들이 있었죠. 뭐 당원 전체로 보면은 뭐 김진태 의원이 받은 득표수 비율 정도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있던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으로.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성격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핵심 질문은 황교안 대표는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합리성을 갖고 있는 태극기라고 할까요? 그분들 네. 탄핵이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되느냐?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근데 재판도 끝나기 전에 풀어주라라는 이 요구가 합리적이긴 합니까? 그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뭐 결단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그거는. 이건 정치 사건이니까 정치적으로 풀자 이 주장인가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여전히 세모죠? 예, 그런데 아마 국민 뭐 여론에 따라서 본인 좀 그런 느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건 안다. 뭐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라는 이제 그 국민 그런 취지로 밝힌 바가 알겠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취지는 친박계 민심,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게 우선인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를 석방해라, 탄핵, 사면해라는 일단 2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얘기도 나왔지만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가 바라는 거는 대권 후보기 때문에 후보지. 예, 예, 그래서 예. 나오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다 됐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 요 내용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먼저 뭐라 그랬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꼭 조롱 같지는 않은데.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예. 주말에 MB 시절 MB를 뭐 쥐박이, 박근혜, 닥근혜,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런 대통령을 왜 하려고 길을 쓰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9일 날 올린. 근데요, 표현이 점잖지는 않은데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 MB 어머니도 시절에 저런 말은 하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우리가 놀렸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닥근혜라고 놀렸고
현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양이라고 폄하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꼭 조롱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한 달만 좋고 나머지는 다 괴롭다. 근데 그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홍준표 전 대표도 대통령 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묘해요. 저 날 올린 페이스북에 예. 저거 전에 올린 글이 뭐냐면 최근에 내가 정치 컨설턴트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 뭐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 정치인에게. 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정치인이 이미지로만 간다는 게 이게 옳은가. 그런데 또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탁현민 행정관의 그 봤을 때는 아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주말이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어제 올린 SNS에 올린 글은 사진은 손녀 보못 사준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연달아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보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 정치 컨설턴트가 비관적인 그 결론을 내려주니까 네, 네. 혹시 대권에 꿈을 접었나라는까지 생각을 했는데 손녀 옷을 사주는 걸 그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아 이미지 정치를 다시 좀 바꿔보려고 하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JP가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명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조롱받는 이 현실이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매우 인재들이 중요하고, 많이 와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 전 대표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 참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청자들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난 총선이 어땠는지는 잘 압니다. 5년 단임 박근혜 대통령, 첫 해 총선, 마지막 해 또 총선, 공천권을 2번 쥐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천운이 어디 있었습니까? 더구나 야권은 자중질환 지리멸렬,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는 극한이었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떴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천운이 화근이 될 줄이야. 친박근혜로 싹쓸이하자. 공천 파동 자초하면서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뽑아놨던 친박 의원들은 나중에 촛불 탄핵 벌어지자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친박 타령하다가 스스로 폭망한 겁니다.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정교하고 신중해 보입니다. 비문 중진들의 입각, 공천 관리 측면에선 신의 한 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은 친문 공천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야권의 자중질환 지리멸렬은 이어질 거고 친문 공천을 통한 정권 재창출 가능합니다. 딱 하나, 독선과 오만의 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천운을 화근으로 자초했던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을 건지 알면서도 따라갈 건지 역사가 반복될지 바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